네, 이어서 다음 순서를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컨퍼런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내가 좀 왕년에 좀 어렸을 때 리니지 1을 초창기부터 즐겼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사분의 이름만 보시고도 이번 강연에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국내 온라인 게임 그 전설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리니지 1 최초 개발자이신 hen지소프트 최윤호 이사님이신데요. 이사님께서는 말 그대로 국내 게임계의 산 증인과 또 같은 분이시라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메타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또 바로 이 게임 분야인데요. 최윤우 이사님이 깊은 내공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윤호입니다. 제일 졸린 시간에 평소에 네 목소리는 참 졸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못되고 까칠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리에 이렇게 끼일 수 있게 된 거는 리니지라는 그 역사적인 게임의 크리에이터 그룹에 속했던 것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온라인 업계가 태동했던 현장에 있었던 것의 원죄로 여기에 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바지를 안 입어도 되는 온라인 컨퍼런스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저도 오프라인 강연을 하는 건데 마스크가 어느새 익숙해져가지고 마스크를 벗으면 뭔가 옷을 벗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릴수록 좋을 거라는 저는 최지원 교수님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리는 미덕을 좀 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태까지 다른 분들이 한 얘기랑 좀 결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닥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육지가 메타버스가 육지라면 육지가 어디다, 어느 쪽에 있다, 뭐 어떤 것이 살고 있다, 어떻게 생겼다라는 이야기 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저는 좀 그래서 거기는 뭘 타고 갈 건데? 그 육지 있는 거 안다고. 근데 거기에 뭐 타고 갈 건데? 뭐 배, 비행기, 뭐 어떤 배, 몇 명이나 탈 건데? 이런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거 화면 조정 시간이 아직 떠 있군요. 제 슬라이드는 항상 저걸로 시작하는데요. 제목을 제가 띄워놓지 않고 제목이 좀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제목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인문학자도 아니고 과공학자도 아니고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그 학문에 몸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뭐 논하거나 뭐 정의를 내리거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저는 뭐 제 머릿속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잠 빼고는 뭐 재밌는 거 없나. 근데 이게 재밌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뭐 우와 죽도록 재밌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관심을 끈다 이런 거에 재미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런 사안들을 보다 보니까 뭐 저는 메타버스도 저의 그 잡덕질의 영역 중에 하나일 뿐이고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동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다 있는 기술을 가지고 다 묶어놨다고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지? 왜 이 난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가 있길래 그러겠지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들여다보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데 라는 부분도 있고 이거 해괴한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사회의 현상이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게 지내는 편은 아니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통찰을 가져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 뭐 정의나 이런 것보다는 이 흐름이 도대체 왜 생겨났고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점에 있고 뭘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제목서부터 저는 시비를 좀 걸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요. 저는 그 신성 로마 제국 농담이 떠오르는데 그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것들이 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느냐, 그런 농담이죠. 메타버스가
메타한 유니버스라서 메타버스라고 그러는데 그 유니버스부터 시비를 걸어볼게요. 스케일에 대한 얘기였죠. 얼마나 크면 유니버스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아직 유니버스급의 서비스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뭐랄까,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보급되고 대중화되면서 수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봐왔던 것들은 이런 무슨 타운, 무슨 시티, 무슨 월드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 제목으로 많이 쓰이던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랄까 월드급은커녕 뭐 이렇게 시티나 타운 정도도 안 되는 것들도 다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게 VR하고 AR 같은 게 들어간 메타버스인가? 좀 의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굉장히 공돌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잡스 형님이 아이폰을 꺼내놓으면서 저걸 부셨죠. 그러니까 모양은 기능을 따라가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 사람이 타는 공간은 캐빈이라고 그러죠. 그 캐빈을 중심으로 4개의 바퀴가 있고 나머지 것들이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잡스 형님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그래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양을 먼저 만들고 기술을 거기다가 꾸겨 넣어야지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죠. 근데 한동안은 그게 잘 먹혔는데 요즘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너무 모양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찔리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맥북 사서 윈도우 깔아서 쓰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이 모양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같은 가격에 그 성능을 굳이 얻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맥북이 예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혁신은 지나고 약간 그건 유행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타고 그냥 모습만 메타버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오전 세션에서 나왔던 역할이라든가 가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살짝 뒤로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스 앞에 메타가 붙어 있는데 일단 그래 유니버스급의 서비스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긴 하다는 얘기도 그렇다 치고 이 앞에 붙은 그런 메타는 우리가 메타하다는 말을 언제 붙이나요? 메타라는 말이 뭐 초월한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한 겹 더 위에다 씌우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메타버스란 말이 성립하려면 유니버스급의 서비스들이 막 있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뭔가 한 레이어 더 위에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지 그걸 메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 그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큰 서비스가 있다고 치죠. 그런 건 많이 있긴 해요. 아직 뭐 월드급의 서비스든 뭐 시티급의 서비스든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메타버스는 아니고 멀티버스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과학적 근거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수식어로 기가 무슨 땡땡땡, 스테라 무슨 땡땡땡 이런 거를 쓰죠. 그 규모를 크다고 할 때 얘는 근데 굳이 메타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 이미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거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서비스들 그리고 덩치가 큰 서비스들이 서로 통용되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게임 업계에서는 뭐 이렇게 국내외 게임 하나씩 꼽으면 리니지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속칭 와우라고 하는 게임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각각 다른 화폐 단위를 쓰고 있어요. 리니지에서는 아데나라는 화폐를 쓰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그냥 골드라는 단위를 쓰는데 얘네 둘은 서로 통용되지가 않죠. 와우의 골드를 리니지에 가져가서 쓸 수가 없고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능하려면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 게임에 있는 재화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쓰는 원화로 바꾸는 건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뭐 가능하다고 치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환전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와우에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골드로 사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아니면 역방향이나
그러면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리니지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아우르는 현실 세계가 메타버스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에서는 저렇게 충분히 거대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나 아니면 다른 생태계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세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메타한 서비스라고 볼 만한 거는 아직은 약간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을 또 역시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들을 때려부시는 서비스들이 이제 출현하고 있는 그 시작 지점에 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 이쌤 죄송한데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네, 온라인상에 잘 안 들리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바짝 붙이고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해상도는 이제 전문 용어라고 하기도 그렇죠. 요즘엔 이제 TV를 살 때도 우리가 TV를 고르는 포인트로 구매 포인트로 해상도를 따지는 시대가 됐는데 뭐 1080p니 뭐 720p니 뭐 4K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상도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이 해상도라는 게 디지털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뭐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타겟 디바이스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를 정해야 흔히 말하는 제작 단가, 공수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높은 디바이스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만들수록 더 제작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저기 제가 화면에는 8K도 써놨지만 지금 사실상 8K를 지원하는 장비나 뭐 이런 것 콘텐츠는 많지 않기 때문에 4K를 지금 우리가 손에 얻을 수 있는 제일 최상위 수준의 콘텐츠나 디바이스라고 치고 내가 4K를 지원하는 TV를 매장에 가서 온라인에 샀다고 치면 4K를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4K로 된 TV만 있다고 4K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4K 카메라로 찍은 그 콘텐츠가 있고 그걸 또 4K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4K 상태를 압축이나 열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송출해서 뭐 압축했다 풀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엔 4K로 된 TV로 볼 수 있어야지 내가 4K로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찍은 소스가 4K가 안 되면 4K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 교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다 8차선이지만 한 군데 구간만 2차선이면 결국은 전체 속도는 뚝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해상도라는 의미가 갖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지금 방송에 제가 비교를 해서 얘기했는데 게임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로 감당할 수 있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임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처음에 만들 때 이거는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사람이 모델링하고 텍스처링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4K 해상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이고 개발에 사용하는 장비도 비싼 장비를 써야 되고 걔네들이 만들어진 콘텐츠를 실행하는 게임기나 아니면 기타 다른 PC나 게이밍 PC 같은 데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고사양이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제대로 4K로 제작된 게임을 플레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해상도가 가지는 의미는 고스란히 우리가 뭐 월드컵 때 느꼈지만 월드컵 때 대형 TV 엄청 팔렸죠. 더 생생한 화질, 높은 화질을 원하는 거는 계속 상승돼 왔어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이후로 TV와 함께 계속 해상도가 고해상도로 와서 이제 충분히 4K랑 8K를 맨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점까지 왔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저해상도 HD 이전의 TV하고는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상도라는 거는 결국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력을 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4K 이런 레이블이 붙어있는 TV를 샀다고 해서 방송에서 4K로 송출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4K로 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충분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보려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해상도 말고,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가진 해상도 말고 또 다른 의미의 해상도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TV 해상도를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마인크래프트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는 보시다시피 되게 뭐 어린애들 표현을 빌면은 네모네모하다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해상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사람의 생김새에도 박스 하나로 표현이 되고, 눈, 코, 입만 그려져 똑같은 위치에 그려져 있고, 보시다시피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단위가 큐브 하나인 거죠. 저것보다 작게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것보다 거꾸로 얘기하면 높은 표현력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만드느냐? 왜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저해상도의 세상을 볼 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이해가 쉽고요. 그다음에 제작이 쉬워요. 우리가 레고 블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레고 블록을 던져 놓으면 공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어린애라도 그 블록만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기능을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걸로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그 어린 나이 때는 한 번쯤 지나가는 코스지만 자동차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철판을 잘라서 자동차를 만드는 어린이는 없어요. 하지만 레고 블록을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충분히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이라든가 빠른 프로토타이핑이나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 저해상도의 세계가 갖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장점이 저렇게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가 디바이스에서 발달해서 받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이나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인크래프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앞으로 벌어질 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짬뽕되어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만, 마인크래프트와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되었던 로블록스만 비교해 봐도 표현력의 차이가 확 나죠. 근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옴니버스라는 서비스를 보면 이건 이제 더 아예 실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가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컨텐츠를 다 제작해서 주고 사용자는 그거를 돈 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레고로 치면 레고 블록을 던져주고 이걸로 만들고 싶은 거 만드세요. 그리고 만드신 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사도 돼요. 그걸 그냥 우리 플랫폼 위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폰과 앱스토어 같은 느낌인 거죠.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해상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리소스와 비용은 당연히 따라가서 올라가는 거지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물리학인데, 이거를 물리학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피직스라고 보통 업계에서는 얘기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게 들려요. 물리학은 되게 학문 같지만 이게 무슨 뜬금없이 물리학이 왜 등장하냐면,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왜 태어났지? 저 지구는 왜 돌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발달한 학문에서 연결되잖아요. 철학, 수학, 화학, 물리학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즉 물리학이라는 거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물리학에 맞춰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해서 물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설명해 놓은 물리학을 토대로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가상의 세계에서는 게임의 세계로 제가 돌아와 본다고 했는데, 이런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가 동작을 하고 있는, 이거 이제 보통 스프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2D 게임, 3D 게임이 아니라 전형적인 2D 게임의 스프라이트 동작입니다.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자다. 그러면 하나의 캐릭터를 세트로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냐면, 방향별로, 그 다음에 동작별로, 걷기, 뛰기, 뭐 이런 동작별로, 그 다음에 내가 뭘 들고 있나에 따라서
뛰거나 걷는 동작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성별 곱하기 직업 이걸 다 곱한 수만큼의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엄청난 노동인 거죠. 엄청난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세계에는 물리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리가 없으니까 그 물리학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작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려놓고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앵그리버드인데 앵그리버드 같이 단순한 2차원 게임도 2차원의 물리 엔진이 있어서 탄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어떤 인터랙션을 했을 때 매번 같은 동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상세계에 구현된 피직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리의 엔진의 물리에 따라서 가속도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돼서 매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스포츠를 재밌어하는 이유가 단순한 룰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든 옛날의 게임들은 공략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공략대로 하면 필승하게 돼 있었죠. 근데 물리 엔진이 들어간 게임들은 그런 것들이 점점 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컨텐츠의 수명을 길어지게 만드는 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할 게 많은 게임들, RPG 게임이나 이런 이제 그 게임 단순하게 어떤 스테이지 단위의 승리보다는 거의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다시피 하는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어떤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드리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높은 표현력을 갖고 있는 콘텐츠지만 얘네들이 인터랙션이 없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유명한 픽사 애니메이션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저기 있는 캐릭터들을 내가 영화를 보다가 다르게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로 미리 주어진 내용을 싹 다 모델링하고 렌더링해서 쫙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영화처럼 나중에 순서대로 틀어주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무리 높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도 피직스가 없다면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표현력과 그 다음에 물리학이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라야 일단 메타버스라는 것 서비스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 어떤 동작의 리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뒤에서 더 이어지겠지만 뭐 이런 애들은 더 합니다. 오큘러스 같은 VR용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렌즈에 각각 2번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랑 왼쪽 눈으로 보는 화면이 달라야 입체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2번 그립니다. 그러니까는 더 고사양이래야 되죠. 사실 똑같은 콘텐츠를 튼다 그러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직스랑 그 다음에 해상도,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사양의 생각보다 컴퓨터랑 혹은 디지털 디바이스가 필요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큘러스 퀘스트 2에 열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다 때려놓고 무선으로 동작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것들은 점차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뒤로 가진 않겠지만 한번 맛을 봤으니까요. 이제 무게가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배터리까지 한꺼번에 들어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마인크래프트를 보여드렸지만 마인크래프트보다는 해상도, 그러니까 표현력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해상도가 좀 더 높아 보이는 더 샌드박스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알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그들 안에서 통용되는 리니지나 그 와우 같은 게임들처럼 고유의 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NF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NFT는 오픈시 같은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리니지의 화폐와 와우의 화폐는 서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얘는 이 안에서 쓴 화폐가 현실 경제로 기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타버스가 기존의 온라인 게임하고 제일 저는 달라지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세계,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연결이 되려면 그 뭐로 연결된 건데
경제적인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 더 이제 그 해상도와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높은 표현력, 그 다음에 세상을 구현하는 작동 방식, 움직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낙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같이 굉장히 표현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얼하게 느끼는 거는 피직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이 리얼하고 동그란 물건이 날아가는 거랑 네모난 물건이 날아가는 거를 내가 미리 따로따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그냥 그 물체를 그려놓으면 물리 엔진이 알아서 그려주는 다르게 날아가도록 모양을 그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구현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굉장히 챌린저블한 부분이에요. 콘텐츠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게임 엔진들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임 엔진들이고 뭐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게임 엔진들이 하는 대표적인 큰 두 가지 일이 저런 피직스를 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하는 미리 그려놓을 수 없는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추적되고 그려져야 되는 부분들을 담당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려면 저런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내가 물리학도 공부하고 라이트, 뭐 색감 이런 것들도 다 공부해서 엔진이 하는 일을 다 만드는 것보다는 엔진을 써서 만드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제 엔진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저런 엔진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전에 잠시 뒤에 얘기하겠다고 한 경제라는 문제랑 묶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플랫폼 경제. 그러니까 이게 뭐 플랫폼이 무슨 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90년대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썼던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됐을 때 제목은 순화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번역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제는 경제야 멍충아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세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온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 혹은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을 연결하는데 뭘로 연결할 거냐. 경제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재밌어서 옛날에 온라인 게임이 태동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PC방에서 밤새고 이랬던 것들은 정말 재미있어서 그랬던 사람들이 절반, 거기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있던 사람들이 절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절반이 이렇게 비율이 이제 바뀌어버렸지만 20년쯤 전에 리니지를 처음 서비스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벽 3시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문 뚫기고 아이템 복구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니 월 3만 원짜리 게임을 하는데 무슨 30만 원짜리 칼을 샀다고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거야? 내 월급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분들은 다른 경제 생태계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고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고 뭐 회사는 법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불법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우리한테 와서 복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새벽 3시에 회사에 찾아와서 안 가시니까 경찰에 전화를 하잖아요. 경찰에 와서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그거를 3시간 좀 설명해야 돼요. 지금은 게임 아이템 잃어버리셨다고? 나도 그거 뭔지 알아요 라고 할 정도가 됐지만 그때는 아니 게임을 하는데 칼이 왜 나와요? 그 게임에 돈을 잃어버린 걸 뭐 어쩌라고 여기 와서 그런데 그냥 어떤 경찰관은 어쨌든 빨리 그분들도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그 DB에서 숫자 하나 고쳐주면 되겠구만 그러고 가세요. 만약에 이게 은행이라고 치죠. 그 DB에서 숫자 하나 고쳐서 내 계좌번호 계좌에 그 잔액 좀 바꿔주면 되겠구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도 이해가 안 갔고 경찰도 이해가 안 갔고 답답해하는 거는 유저들이고 나는 이 게임 회사가 매기고 있는 이 재화의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완전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로 그 옛날을 생각나게 하는 무릎을 탁 치는 사건이라고 느껴졌는데 이 두 경제가 아직도 우린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붙으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아까 그 더 샌드박스처럼 NFT와 크립토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문제는 경제가 멍충아
그런 얘기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아주 좋은 예로 유튜브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VR을 쓰고 AR을 쓰면 그게 메타버스냐라고 제가 아까 자문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그런 3D 콘텐츠를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대신에 카메라로 촬영했다, 편집을 했다라는 것과 다르고 사실은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대한 플랫폼이 있고 누군가는 콘텐츠를 올리고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들 간에 거래가 가능하고 뭐 그게 콘텐츠를 사고 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튜브 안에서만 통용된 화폐가 아니죠. 현금이죠. 그걸로 수익을 내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 분들도 있어요. 전적으로. 근데 유튜브가 유튜브용 콘텐츠를 만들진 않아요. 가끔 유튜브 오리지널도 있지만 이걸 넷플릭스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잘 되고 있죠. 자기네 원래 플랫폼인데 플레이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튜브가 카메라로 찍은 콘텐츠가 아니고 저게 3D로 된 아바타가 있고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서비스라고만 한다면 가장 메타버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현실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거대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현재 아마 가장 큰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메타한 부분만 조금 애매하네요. 그 부분만 빼고는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아까 최 교수님이나 정지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남의 돈과 남의 기술로 나의 기획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기술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게임 엔진? 저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 엔진들,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엔진들도 기본적으로 무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10억, 20억씩 엔진 값을 내고 라이센스를 비용을 내고 썼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심지어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노력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허들이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자, 저렇게 플랫폼 홀더가 콘텐츠 제공자와 역할을 분리하고 하는 이유는 VR챗이나 아까 예를 들으신 호라이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저는 페이스북을 좀 삐딱하게 보는 편입니다만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게 지금 이제 우리는 좀 잘 와닿지 않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말이 많은 얘네들 이거 국면 전환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야 비전도 꽤 있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자기네가 콘텐츠를 다 공급하고 거기에 돈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감당이 안 돼요. 다시 게임 얘기로 잠깐 돌아와 보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리니지 같은 게임 거대한 게임 유저수가 충분히 많고 매출도 천억 단위로 몇천억 단위로 나오는 그런 게임들조차도 업데이트 주기 확장팩 출시 주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비 속도를 생산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콘텐츠 생산 속도가. 유저들끼리 유튜브는 안 그렇죠. 유튜브는 끊임없이 지금 이 와중에도 계속 콘텐츠가 새로 생겨나고 물론 그 사장되는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생겨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소비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생태계가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에 가까운 모양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VR챗이나 호라이즌 워크룸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냥 공간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예요. 피직스와 기본적인 리소스만 제공해요. 그러니까 레고의 기본 블록 키트를 왕창 던져주고 자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네가 만든 게 쓸만하면 누가 돈 주고 사기도 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게 거대한 생태계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제가 플랫폼 괴수들이라고 써놨는데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커질 만큼 영역이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직 커지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팬데믹이 되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경제라는 거에 꿀맛을 봤어요. 아 이거 1등이 다 처먹네 이런 것도 봤고요. 그러면 이미 커진 저 친구들은 왜 메타버스에 열을 내는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커질 데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버추얼이 되면 온라인이 되면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이휠이라는 거는 무한의 확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애들도 저 빅가이들도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아직 크지 않은 회사들은 저 위치에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무시무시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도 온라인 게임이랑 메타버스가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되게 확고하게 생각이 드는 게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뒤에는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가 깔려 있고 앞에는 NFT를 제가 그려놨는데 아마 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 의미를 가진 모든 것들이 NFT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상경제나 온라인 월드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것들이 아까 같이 메타한 개념으로 어디 한번 오픈시 같은 곳이 아주 메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코인들과 NFT가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그 서비스에서 쓰던 코인이나 이런 걸 갖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 영역으로 얘기를 제가 옮겨가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서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아직 공부가 필요한 거 있고요. 또 우리한테는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위에서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위에서 누군가가 저런 말을 꼭 해요. 우리 저런 거 똑같이 만들어줘. 근데 좀 더 싸게, 근데 한 일주일 더 빨리 안 되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건 없죠, 세상에. 돼요. 그지같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지 같은 결과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심각한 거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아까 이제 세대 간의 그 어떤 인식 차이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그 친구들이 디바이스나 콘텐츠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도 네이티브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없는 것도 뭐 패키지가 물론 소장하는 맛은 있지만 아니야 그런 거 나는 모르겠고 디지털 콘텐츠 그 배송하는 거 언제 기다려 그냥 코드만 넣으면 바로 다운받아서 지금 바로 해보고 싶단 말이야. 이런 게 익숙한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서가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오래 걸리면 힘든 일을 했구나. 어떤 일을 빨리 해주면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죠. 김연아가 사회전 하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나요.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나 자본주의 네이티브 세대로 갈수록 빨리 내 결과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에 대한 가치를 더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TV를 이렇게 비싼 걸 사는데 방송 프로를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전히 이런 게 사회 전반으로 오면 굉장히 흔하게 만납니다. 저도 뭐 정부 과제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로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위장병이 생겨요. 이게 위장병의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지금 무슨 IT 강국이니 메타버스니 이딴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맨날 뭐 하려고 그러면 이 5종 세트가 따라오는 걸 맨날 봐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죠. 네, 이것도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가 어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뭘 타고 갈지 또 배를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 건데 네. 방금 그런 얘기는 그냥 제목만 봐도 아실 것 같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린 해상도라든가 피직스라든가 이런 경제 시스템이 연결된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좌담회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패널들께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제가 할 얘기에 관련 있는 얘기라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죠. 기술의 역할을 달리 말하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저는 콘텐츠 비즈니스가 경험을 파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자 타임이 오는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들어서 현자 타임이 오는 시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두 개 똑같은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흔히 보는 저해상도의 픽셀로 된 칼이 있는데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플러스 4가 써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건데 물리적으로는 아무 가치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같은 가로 세로 길이의 크기의 픽셀을 가졌을 뿐인데 플러스 4가 붙어 있으면 가상 세계에서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아이템이라는 건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런 느낌을 네이티브하게 잘 알고 있는 세대들이 그 MZ세대 이후의 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험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스펙에도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경험을 파는 비즈니스에서 스펙을 파는 비즈니스로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비스, 뭐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비즈니스, 특히 게임이 심하죠. 그래서 문제는 사업 모델에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템이 온라인 상에서 아이템이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그게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템을 재화를 콘텐츠를 제공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끼리 생산하고 팔고 할 수 있다. 되게 민주적인 경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예전처럼 온라인 게임처럼 현실 경제랑 분리되어 있는 생태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불법이라니까요. 환전하는 게. 그러면 메타버스랑 게임성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왔다. 이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랑 온라인 게임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걔네들이 환전이 가능할 경우에. 그럼 법적으로 현재 온라인 게임의 재화는 환전하지 못하게 막혀 있는데 메타버스는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다 과세도 한다? 이제 복잡해져, 할 게 많아져요. 아마 관련된 분들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저는 어쨌든 게임 산업에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변천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지불을 하는 페이 투 플레이의 시대로 시작을 했어요. 뭐 당연히 상식적이죠, 직관적이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일단 공짜 프리 투 플레이가 됐어요. 그런데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 투 플레이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인앱 결제라는 걸 또 사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페이 투 인으로 이어져요. 이기려면 돈을 내. 계속 허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기려면 돈을 내. 근데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플레이 투 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게임하면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렇게 될 거 아니냐는 거. 페이 투 원이 될 거 아니냐. 돈 벌려면 돈을 먼저 써. 푼돈을 내면 목돈을 벌게 해줄게, 이런 말이지만 거꾸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변동성이 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FT랑 이런 크립토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심한 경제 시스템이 붙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네가 뭘 하게 될지 몰라서 다 집어넣었어 같은 서비스가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것도 공부하기 벅찬데 경제도 알아야 되고 금융도 알아야 되고 법적인 것까지도 따져야 될 판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공부해야 될 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는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가치가 아니라 스펙을 파는 비즈니스를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국면전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 페이스북이라는 것의 성장의 한계가 온 다음부터 뭘 팔기 시작했냐면 경쟁과 갈등과 혐오를 부추겨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치명적이었죠. 근데 스펙을 판다는 거는 경험을 파는 거랑 달라서 경쟁과 혐오와 갈등을 부추겨야지만 잘 팔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게임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속성을 볼 때 이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그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런 것들을 뭐 법적 제도적으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기술이 다 능사가 아니라 기술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모습을 가진 플랫폼을 정말 3D 공간을 가지고 있고 아바타를 갖고 있는 되게 쿨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근데
역시 문제는 경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같은 영상으로 그냥 무작정 과열만 되면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싸이월드나 판도라 TV처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잘 되는 것만 구경만 하고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묻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까칠하고 못되게 얘기를 좀 제가 해봤는데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1차원적인 이렇게 성장 곡선에 있는 성장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조금 입체적인 시각이나 입체적인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부터 그 메타버스 강연들을 쭉 이어왔는데요. 그 오늘 했던 강연들 중에 가장 넓은 그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해주신 강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혹시 최은호 이사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로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너무 저 혼자의 있으셨? 네. 네, 안녕하세요. 버넥트의 김도균이라고 하고요. 강연 잘 들었고 가장 삐딱하게 오늘 제가 듣고 싶었던 가장 삐딱한 강연을 여태까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이 그 뭐 사악하든 선하든을 떠나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뭐 애플이나 넷플릭스나 다 어쨌든 뭐 사악한 짓을 하든 선한 짓을 하든 결국은 걔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대한민국도 그런 걸 좀 해보고 싶거든요. 사악해도 괜찮으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소위 플랫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플라이휠을 저희 대한민국도 좀 돌릴 수가 있을까요? 메타코리아 뭐 이런 거. 저도 그런 문제에 당연히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었으면 했겠죠 제가. 네. 풀을 던지는 의미에서 저도 네네. 질문이고. 네,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답을 끝낼 생각은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뭐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메타버스랑 연관된 NFT랑 크립토에 관련된 뉴스가 막 거의 매일매일 좀 이게 정말 또 뉴스가 나왔네 정도가 아니라 헉 할 정도의 뉴스가 매일매일 나와서 저도 아니 이게 뭐지? 이건 뭐지?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이걸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시스템이 현실 경제랑 온라인이 연결되는 데는 법적 제도적인 이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규제도 있고 또 규제와 장려가 양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럴 조짐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 와중에 대표님처럼 그걸 언제 기다려 뭐라도 해야지 해서 위메이드 같이 일단 해외에 서비스하고 보자. 그리고 나서 레퍼런스도 쌓이고 뭐 이게 뭐 아무도 가보지 않는다니까 X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체험해보고 좋은 부분만 국내 상황이 나아지면 서비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회사들도 있고 정말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 막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한 빅가이가 우리는 왜 되지 못했을까? 아이디어를 우리가 먼저 낸 것도 많은데 뭐 아이리버가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싸이월드 판도라 TV가 그랬고 근데 그게 법과 제도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우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최 교수님의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생태계 자체를 그러니까 요즘에 이 사람들이 플레이 투 원이라는 슬로건을 들이미는 데는 그러니까 일단 생태계를 크게 하고 너가 돈 벌게 해줄게. 그럼 같이 좋잖아.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포인트는 유저가 돈 벌게 해주는 거라고 봐요. 예. 유저가 돈 벌게 해주려면 아까 이제 최 교수님이 제페토가 쉬워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페토는 그런 점에서 약점이 좀 있습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크리에이터가 유튜버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듭니다. 유튜버도 힘들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당한 난이도 밸런싱을 가지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지를 해결하는 게 현재 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좀 시간이 남은 관계로
아까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좀 이어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개인 뭐 팬클럽도 아니고, 네, 지금 최 교수님이요, 최은우 이사님까지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강연들을 해주셔서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 그다음에 자대물 준비를 하면서 비교적 뭐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좀 강연들을 보고 또 그런 자료들을 확인해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 게임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정작 게임 산업에 발전되는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아서 게임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는 거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 게임을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특히 이제 국내 게임 시장이 좀 과거의 위상에 비해 좀 위축되는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메타버스 이슈가 좀 부각됨에 따라 분명히 게임 산업도 그에 따라서 발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 이거 위험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올해 뭐 아시는 분, 게임 업계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게임 업계에 아주 악재가 국내를 막론하고 잔뜩 있었거든요. 무슨 뭐 성추문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뭐 트럭 시위 사건까지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국외는 그렇다 치고요. 뭐 성추문 사건 이런 건 변명의 여지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국내 트럭 시위 사건이나 각종 뭐 업데이트 이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준 국내 게임 업계의 행보는 지금 뭐랄까, 그냥 이거 그냥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승자박,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데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거의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 투 윈이라는 구조가 가속화가 되면 가속화가 될수록 이 온라인 생태계에도 양극화가 생기고, 그 양극화는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 경제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저는 뭐 본인의 수입이 충분하다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취미 생활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몇천만 원, 몇 억씩 쓰는 게 이게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취미가 맞을까요? 대중문화 앞에 그 대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전혀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게임 리니지 같은 경우도 제가 부끄럽고 민망한 게, 뭐 제 회사도 아니고 제 물건도 아니지만 원재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정액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페이 투 윈의 구조로 바뀌면서 결제 한도가 없어요. 진짜로 몇 천만 원, 몇 억씩 쓰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게임 생태계의 상위의 먹이색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한 이걸 이제 와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위 분들에 맞춰서 이걸 말 그대로 밸런식을 조절하면 이분들은 내가 그동안 쓴 돈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본인들이 직접 만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민주적인 생태계로 바꾼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 가까운 새 판을 짜려면 기존의 생태계는 분리된 새 판을 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페이 투 윈 구조로 돼 있는 거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바꾼다는 거는 서울에 아파트 사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미 살 사람 다 사고 내가 살 집은 없어요. 집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업계에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네, 다소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을 잘해주신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좀 감미로운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 한층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실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은우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메일이 아니고 개인 메일을 제가 적었습니다. 일부러 연락하시기 편하시라고.